22대 총선이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총선 시그널에서는 민주당을 떠나서 새로운 미래에 합류하신 지금은 또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신 오영환 의원을 모셔봤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새로운 미래에 이렇게 점퍼를 입고 오셨는데 지난 17일에 민주당을 떠나셨습니다. 예. 좀 일찌감치 불출마 선언을 하시고 그래도 당에 남아 계셨는데 탈당을 해야겠다고 결심하신 배경이 좀 궁금했거든요. 제가 총선을 1년 앞둔 날 불출마 선언을 하고 예. 이렇게 남은 시간 동안 참 마지막 희망이 있었다면, 기대가 있었다면 부끄럽지 않게 자랑스럽게 의정 활동을 마무리하고 싶다는 게 제 진심이었고요. 예. 그런데 오늘날 이 윤석열 정권의 이런 무능이나 폭거 이런 것 때문에 국민들이 굉장히 고통받고 분노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거기에 맞서서 국민들을 대변해서 잘 싸워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근데 오히려 민주당 안에서도 윤석열 정권과 싸우면서 좀 닮아가는 듯한 네. 거기는 검찰 권력, 감사원의 이런 수사 권력들을 다 사유화하는 것들이 문제가 됐다면 민주당은 점점 이런 당내 권력, 공천 권력에 있어서의 사유화 예. 이런 것들 속에서 민주당이 사실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지지받고 오늘날까지 역사를 만들어 온 거는 결국 이 민주정신 그리고 공정과 정의의 가치 이런 것들을 잘 지켰기 때문인데 그런 것들을 무너뜨려 가면서까지 이 국민들에게 오히려 정권 심판만을 위한 분노만을 유발하고 네. 오히려 분노, 갈등, 이런 적대, 증오의 정치 이런 것들만 남은 22대 총선을 참 바라보면서 내가 이렇게 난 불출마를 했지만 이렇게 마무리를 해서 내가 당당할 수 있을까? 자랑스러울 수 있을까? 예. 뭐라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뭔가 민주주의의 다음 국회에도 뭔가 좀 정말 민주정신을 지킬 수 있는 그 가치를 가장 앞세울 수 있는 그런 네. 노력들을 마지막까지 해야 되겠다. 그런 심정으로 마지막 이런 또 하나의 이런 시도를 하게 됐습니다. 예. 그냥 내가 불출마하는 걸로 끝내선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셨던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뭐 새로운 미래 얘기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제 의료 대타협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긴급 정당 연설회를 여셨던데 예. 이건 좀 어떤 내용으로 진행하신 일정이셨어요? 사실 뭐 어제 하루 한 것이 아니라 네. 이제 새로운 미래가 지난 한 열흘 동안 계속 집중적으로 추진해온 건데 사실 우리 정치판에서 지금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들이 부딪히고 갈등을 빚고 있지만 사실 정치의 본질은 국민들의 삶의 당면한 문제 해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정치인들은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있지만 현장에 가보면 병원 앞에서 이런 진료나 수술이 미뤄져서 취소돼서 발걸음 돌리는 환자들이 너무도 많고요. 그리고 그 응급 환자나 중증 예상 환자들의 생명은 직접적으로 위협을 받고 있고요. 네. 이런 문제를 직접 당장 이거부터 해결하지 않고 정치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용산 대통령실에도 좀 정부와 의료계가 좀 대화할 수 있게 예. 대타협위원회를 구성을 촉구하는 그런 서한도 전달했고 계속 지속적으로 일주일 내내 지금 1인 시위를 비롯해서 여러 노력들을 하고 해왔고요. 제발 환자부터 살리고 보자. 아니 일단 지금 죽어가는 환자들의 생명이 가장 우선이지. 네. 지금 정부는 2,000명이라고 못 박아놓고 또 우리 의료계는 절대 그 양보 없다. 교수들까지 어째 집단 사직서를 계속 강행하고 예.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환자들만 피해자가 되고 있는데 환자의 생명을 더 이상 이렇게 마치 장기말로 쓰듯이 그렇게 이 강대강 힘으로 싸울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중간에서 정치가 해야 될 그런 본연의 역할을 하기 위해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해오시던 어떤 그런 활동이셨군요. 일단 예.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의사단체 좀 만나서 갈등 중재자로 좀 나서는 모습을 보이긴 했는데 이걸 가지고 민주당은 또 총선용 기획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더라고요. 저는 여야 모두 정말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하루 이틀 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저희 새로운 미래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오고 있는데 대체 여당은 정부를 설득할 수 있고 정부와 소통할 수 있고 정부에 그런 촉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에 있는 여당은 지금까지 뭐 하다가 교수들이 집단 사직서를 내기 하루 전날에서야 긴급 예. 간담회를 한 거죠. 정말 이 그런 뭔가 총선 기획용이다 이런 좀 뭔가 의구심을 갖게 만드는 그런 타이밍이기도 하지만 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모두 그냥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공감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같이 촉구해주고 네. 같이 중재안을 좀 여당은 여당 나름 정부를 설득할 수 있게 갖고 오고 예. 야당은 야당 나름 뭔가 중재안을 자기들의 강하게 해서 다양한 전문가들이 다양한 정말 의료계 개혁을 진짜 해야 된다면 그런 것들을 마련해서 좀 대화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 이렇게 어쨌든 문제 해결이 우선이고 환자 생명이 우선인데 이걸 무슨 정치적으로 또 이거 총선 기획용 아니냐 이런 음모론을 자꾸
제기하고 비판을 하기에 앞서서 네. 좀 이 환자들의 이런 지금 처한 상황을 생각하면은 그냥 적극 협조해도 모자랄 상황 아닌가. 좀 이렇게 자꾸 환자의 생명을 두고 이걸 당리당략적으로 정략적으로 이렇게 판단하고 발언하고 이런 모습 현장에서 환자를 가까이서 본 분들은 절대 그렇게 못할 거예요. 예. 당 얘기로 좀 한번 넘어가 볼게요. 22대 총선에서 지금 새로운 미래 되게 중책을 맡으셨어요. 총괄 상임선대위원장직을 맡고 계신데 최근에 새로운 미래에서 하는 얘기를 보면 교섭단체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뭐 이런 말들을 하셨어요. 예. 근데 지금 자신 있는 의석수인지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선거가 얼마 안 남았다 보니까요. 그 교섭단체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국 저희가 이런 새로운 미래를 통해서 결국은 이런 증오 갈등이 아니라 결국은 대화해야 되고 국회가 제대로 작동을 하고 예. 의회 민주주의 그리고 합의 정신이 이루어지려면은 이 완충지대가 있어야 되는데 좀 서로 양당은 서로 그냥 이 무조건 상대방의 무슨 괴멸만을 바라는 듯한 그런 정치만을 하는데 결국에 국민 삶의 문제 해결은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공전하고 있는 국회 아니었습니까? 네. 22대에서만큼은 그래서는 안 되겠다. 가운데에서 대화의 장을 만들고 뭔가 대타협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드는 그 가운데 공간이 필요하다는 거고 네.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건데 네.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그 정도의 요건이 필요하다. 의석수가 필요하다. 그래야 가운데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희 새로운 미래뿐만 아니라 뭐 개혁신당이라든지 뭐 녹색정의당이라든지 이런 당들도 함께 이렇게 참여할 수 있을 정도의 의석이 교섭단체 수준으로만 돼도 좀 좋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 마음으로 절실하게 예. 노력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새로운 미래 단독으로라기보다는 그냥 제3지대에 있는 사람들 그 세력만이 물론 저희의 모여서라도 목표는 단독으로 교섭단체 이상을 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발표된 지지율을 좀 보여드리면 좀 아프실 것 같기도 하고 뭐 다 알고 계실 것 같으니까 뭐 지지율이 나온 걸 보면 새로운 미래가 3.1%에 좀 그쳐 있습니다. 물론 3%만 넘으면은 비례대표 의석도 받을 수 있는 지지율이기는 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5일밖에 안 남았다 보니까 이 남은 15일 기간 동안 지지율 반등을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뭐 보관이 있으실까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지금 보셨다시피 예. 상승 추세에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도 오르고 있는 2.6에서 것이고요. 3.1%로. 예, 그리고 또 리얼미터에서는 4.6%까지도 올라갔고 예. 다만 지금 뭔가 이 15일 남았지만 뭔가 한 국면마다 이 뭔가 더 센 언어, 분노를 자극하고 그런 언어, 그런 사용들이 사실은 일시적으로는 국민들께서 지지율 올라가는데 좀 효과가 있고 그럴지 몰라도 저희가 추구하는 정치적 지향점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우리 국민들께 정치가 정말 바뀔 수 있다. 새로운 정치를 보여드릴 수 있다. 끊임없이 흔들림 없이 저희의 기조대로 정말 이런 긍정과 희망, 정말 국회가 국회답게 국민의 삶의 문제 해결을 먼저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다른 국민들을 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설득하고 또 협상하고 또 대화해서 정말 어떻게든 모두가 더 많이 포용할 수 있는 통합할 예. 수 있는 그런 예. 정치를 만들어 보겠다는 메시지를 계속 드리면 언젠간 반드시 국민들께서도 그 목소리 귀 기울여 주시고 투표장에 가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새로운 미래 합류하신 것도 아무래도 이낙연 대표와의 어떤 인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 생각하시지만 그건 오해이고요. 네. 제가 대선 경선이나 이럴 때 이 곁에서 돕고 한 그게 있지만 그 이상의 인연이 뭐 특별히 있거나 그런 건 또 아니었거든요. 전 다만 이 새로운 미래가 추구하는 그런 가치 또 좀 보이고 싶은 이런 정치의 변화 그런 것들을 깊이 공감해서 네. 합류하게 된 겁니다. 사실 그래도 새로운 미래 하면은 이낙연 대표가 좀 상징하는 인물이 아닐까 싶어요. 각 당마다 지금 이렇게 대표하는 선수가 있다고 보이는데 새로운 미래는 그게 이낙연 대표가 아닐까 싶은데 본인도 지역구 선거에 뛰겠다라고 하면서 광주에서 도전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지금 또 저희가 보여드리는 거 보면 지역구 여론조사인데 이 대표가 본인 선거에서도 좀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민주당 민영배 후보에 비해서 좀 많이 뒤처진 모습이거든요. 이게 좀 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안타까움이라던가 약간 좀 힘 빠지는 그런 결과가 아닐까 싶은데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연히 이 꽃길일 거라 생각하고 시작한 도전이 아니셨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오히려 잃을 것이 더 많고 상처를 입을 것이 뻔히 알면서도 그럼에도 우리 새로운 미래가 추구하는 그리고 새로운 정치를 본인을 던져서
모든 걸 잃을 각오를 하고도 예. 이렇게 이 헌신하고 또 희생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진정성을 한국 정치의 변화를 위해 또 민주주의를 정말 재건하고 복원하기 위해 자기 모든 걸 걸고 이런 도전을 하고 계신 그 아픈 과정마저도 광주 시민들께서 그 진정성에 대해서 조금씩 마음을 열어주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 제3지대가 처음에는 좀 관심을 받으면서 등장을 했는데 최근에는 보면 좀 뒤늦게 들어온 조국혁신당의 약진이 좀 눈에 띄는 상황이에요. 뭐 비례대표 정당 지지율만 봐도 아까 말씀하신 게 이거 같습니다. 아까는 이제 정당 전체 지지율이고 이건 비례대표 정당 투표를 누구에게 하겠냐라고 물었더니 새로운 미래가 4.6이었고 조국혁신당은 27.7%를 기록을 했거든요. 이게 좀 어디에서 오는 차이라고 보십니까? 왜 사람들이 새로운 미래나 개혁신당이 아닌 조국혁신당에게 저렇게 좀 호응을 하는 걸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현 정부에 대한 분노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예. 이 검찰 권력을 통해서 잡으라는 물가는 안 잡고 정적이나 생각이 다른 국민들 때려잡기 바쁜 현 정부의 이런 무능, 그런 폭력적인 이런 모습에 네. 거기에 분노한 국민들이 이 정치적으로 뭔가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뭔가 그 응징, 처단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그 메시지를 조국혁신당이 제일 선명하게 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뭔가 속이 시원하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많은 국민들께서 좀 그렇게 지지하시는 그 마음은 한편으로는 깊이 이해하고 존중합니다. 네. 하지만 다만 정치라는 것은 결국 단지 누군가를 이런 적대하기 위해 누군가를 처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 100의 국민들 모두가 이렇게 혜택을 볼 수 있게 국민들이 다 함께 행복할 수 있게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 전 정치의 본질이라고 생각하고 네. 진정 국민들이 기대하시고 또 바라는 정치의 모습은 사실 그런 거잖아요. 뭐 생각이 다르다고 정당이 다르다고 상대를 무조건 척결 대상이 아니라 예. 근데 어쨌든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국민 민생의 그런 고통과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정치 그리고 생각이 달라도 좀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화해하고 그런 모습을 하시는데 이 정권 심판이라는 당장 눈앞에 있는 중간 과정 네. 당연히 무도한 정권을 심판해야 되지만 그거는 결국 이 범야권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당을 제외한 당들이 과반이 넘으면 이 여당 마음대로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또 이 심판과 그 견제가 충분히 가능해지는 상황이고 네. 그 이후에 추구해야 되는 것이 과연 국민들께서 바라는 것이 무조건적인 응징과 처단이고 그게 다일까? 그게 아니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정말 이 국민들이 다 같이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미래를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겁니다. 당장의 어떤 속 시원한 얘기해주는 이런 거 말고 각 당의 좀 비전 같은 것도 좀 봐달라 이런 말씀으로 좀 들리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최근에 갭투기 논란이 있었던 세종갑의 이영선 후보 공천을 취소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새로운 미래 입장에서는 약간의 기회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이게 국민의힘의 류재화 후보 그리고 새로운 미래 김종민 후보 이렇게 두 사람 간의 맞대결로 좀 정리가 되는 분위기여서요. 예. 이걸 좀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물론 양자 대결이 됨으로써 뭔가 조금 더 상황이 나아진 것은 그 선거 국면에서는 나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구도 네. 측면에서는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낙관하고 무조건적으로 이게 저희가 승리를 확신하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민주진영에 이렇게 지지하시던 분들이 어쨌든 민주당의 이런 민주진영의 후보가 그런 커다란 흠결로 인해서 공천이 취소되고 배제된 경우가 발생했는데 예. 그 상황에 대한 자체적인 실망감이나 이런 게 있으실 수 있고요. 네. 물론 저희 새로운 미래에서 정말 이 재선에 그리고 정말 많은 경험과 경륜과 그리고 세종에 대한 비전이 있는 후보가 있지만 아직도 그 새로운 미래 당 자체를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예. 굉장히 세종 시민들께 더욱더 적극적으로 집중된 그런 홍보와 그런 호소를 이어나가야 될 걸로 보입니다. 어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실 김종민 후보를 민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국민의힘 후보보다는 낫다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이게 사실 우리 후보가 없으니까 국민의힘 찍기보다는 그래도 찍으실 거면 김종민 후보가 낫다 뭐 이런 말로 좀 해석이 됐는데 이런 말을 한 속내에는 뭐 어떤 게 좀 담겨 있을까요? 말씀하신 그대로가 속내일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그럼에도 아까 말씀드린 범야권에서 정권 심판이라는 것은 결국 의석수가 또 결정짓는 그런 측면이 강한데 국민의힘의 여당 후보가 그 세종시
정말 그 민주 진영에 좀 뭔가 또 우호적이고 마음을 열고 계신 시민들이 계신 곳에서 오히려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면은 네. 민심에 그 역행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것부터는 막아야 된다는 그런 간절함이 또 있으시지 않을까. 예. 그걸 그렇게 표현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새로운 미래라든지 뭔가 민주당을 떠나서 이제 그 제3지대 활동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 말을 좀 듣고 생각한 건 좀 열려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총선 이후에 혹시 새로운 미래가 민주당과 함께하는 방향이랄까? 앞으로 이제 총선 이후에 새로운 미래는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물론 뭐 제가 선거 이후의 상황까지 말씀드리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예. 그럼에도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미래가 추구하는 가치 또 정치적 지향점 이런 것들이 현재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과는 다소 결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나온 것이고 네. 다만 저희가 이 민주주의, 평화, 안전, 국민 생명 이런 부분들의 이런 가치를 또 이어나가고 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이어온 이런 균형 감각과 그리고 공적 이런 마음가짐의 이런 정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더 잘 지키겠다, 우리가 더 바로 세우겠다는 그런 선의의 경쟁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예. 당연히 이런 정권 견제 이런 측면에서는 같이 연대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고 그 이후에 또 생각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경쟁할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탈당 기자회견 하실 당시의 말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재명의 민주당을 비난할 시간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뭔가 그동안은 좀 참아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뭐 이 비판할 시간도 아깝다 뭐 이런 의미셨는지 이게 어떤 생각을 갖고 하신 말인지 궁금한데요. 물론 이런 민주당의 공천 국면에서 너무도 많은 이런 좀 출혈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 가까이서 지켜보면서 제가 뭐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민주당 내에서 그래도 당 지도부를 향해서 아닌 건 아니다. 마지막까지 틀린 건 틀렸다.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외치다 결국 끝내 아무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고 네. 그렇게 나오면서 사실 굉장히 원망과 분노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었지만 또 있었지만 예. 이제 선거를 23일 앞둔 시점이었는데 그런 원망과 분노를 민주당을 향해 쏟아놓기에는 이미 이대로 선거를 국민들에게 강요하는 꼴밖에 되지 않고 어차피 제가 이제 탈당까지 결심을 하고 새로운 이렇게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한다면 네. 더 이상 누군가에게 그 비난할 시간조차 아깝다. 그 시간에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기 위한 노력을 할 시간도 부족하다. 그런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이재명 대표였던 걸까요? 뭔가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나 본인의 어떤 사당화하기 위한 작업들이 바뀌지 않는 것? 그게 가장 문제였습니까? 그렇죠. 뭐 개인 자체에 대한 제가 개인에 대한 감정을 가질 이유는 없죠. 다만 그 지도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이런 불통 그리고 이런 뭔가 그 당내 권력, 공천 권력의 사유와 이런 것들이 마치 윤석열 정부와 싸우면서 괴물 같은 정부와 싸우면서 또 괴물이 되어가는 것처럼 정말 닮지 말아야 될 부분들을 닮아간다 그렇게 많이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 과정에서 뭔가 생각이 다른 사람들, 그런 의견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제의 정치, 우리 박용진 의원 끝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이 직전까지 원내대표를 하신 분까지도 하위 20%의 평가에 들어간다는 등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죠. 이재명 대표는 최근에 또 총선 유세 과정에서 한 여러 가지 발언들로 또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 좀 점잖은 언어라기보다는 국민들이 들었을 때 그 약간 좀 자극적으로 다가오는 언어를 많이 쓰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중국과 대만에 뭐 다 CC라고 하면 된다라든지 아니면 경기 북부 분도 문제에 있어서도 강원 서도로 전락하게 되는 거라든지 이런 표현을 좀 썼단 말이에요. 이런 좀 거친 발언들, 정제되지 않은 표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셨습니까? 참 선거가 가열되는 과정에서 예. 뭔가 그런 표현들이 점점 더 이렇게 수위가 올라가는 경우는 충분히 있지만 적어도 본인께서도 사실 이 총선 시작 국면에서 말조심을 당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본인의 그런 이 언행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당에 가장 큰 누를 끼치고 있다. 그 부분이 가장 좀 안타깝고 예. 당으로서 굉장히 이 상처가 깊어지고 있다. 네. 그래서 좀 자중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뭐 약간 논란되면 또 유감 표명 같은 거는 하던데 그래도 갈수록 좀 표현이 거칠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불출마 선언한 지역구가 의정부 갑이신데요.
여기에 민주당은 영입인재 1호라고 좀 하고 있는 박지혜 변호사를 공천을 했습니다. 경선 통해서 된 건데 사실 뭐 연고가 없다 보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부분 지적을 하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민주당의 후보로 온 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우선 제가 이런 탈당을 결심하고 나오기 직전까지도 뵙기도 했었고 예. 정말 실제로 만나 뵈도 그리고 대화를 나눠봐도 너무 준비되고 유능하신 분이고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경선 자체 저는 영입인재를 경선 붙인 자체에 대해서도 분노하고 되게 원칙 없음에 대해서 당연히 참 이 쓴소리도 했지만 끝내 이렇게 좋은 후보가 제가 살고 있고 제가 앞으로도 살아갈 지역에 후보가 됐다는 건 굉장히 환영하고 또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좋은 분이에요. 아, 뭐 그분에 대해서는 좀 좋은 평가를 하시네요. 그렇죠. 제가 우리 새로운 미래에서 또 후보를 낸 것도 아니고 낼 것도 아니고 그래서도 예. 안 되고 다만 우리 지역에서는 정말 지역 시민분들이 많이 만족하시고 또 네. 응원해 주실 수 있는 좋은 분이 이렇게 후보로 되어 주셔서 감사하고 지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후보가 여러 번 이제 도전을 했었고 아마 이제 오영환 의원과도 좀 맞붙은 경험이 있는 걸로 아는데 경선을 좀 붙이다 보니까 지역 내에서는 약간 그 경선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좀 조직이 갈라져서 좀 봉합이 안 된다 이런 얘기들도 좀 들리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우선 이 무리한 경선에 붙였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요. 예. 다만 오히려 그런 경선 과정을 거침으로써 뭐 오히려 저 때도 경선에 붙이지 않고 제가 전략 공천을 옴으로써 21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예.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고 또 잘 봉합돼서 지금 뭐 지지율 추세 이런 것들을 보셔서 아시다시피 뭐 그런 것들이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치거나 그러고 있진 않다 그렇게 예. 생각합니다. 개인 오영환 의원에 대한 얘기로 좀 마무리를 해볼까 하는데요. 1년 전에 불출마 선언하시면서 다시 소방현장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의사를 밝히셨는데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 건가요? 예, 단 한순간도 뭐 흔들리거나 변한 예.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요. 하루빨리 돌아가는 날을 꿈꾸고 있고 복귀하는 시간을 또 기다리고 있고 그 시간이 오기 전까지 이 자리에 있을 때에도 마지막까지 부끄럽지 않게 하고 싶다. 예. 그런 결심은 참 여전합니다. 예. 그리고 네. 그런 약속을 국민 앞에 이렇게 한 약속을 지키는 모습이 정말 우리 정치 사회에서 지금까지 좀 더 보여드리고 싶은 또 우리 새로운 미래가 보여드리고 싶은 예. 그런 정치의 모습과도 약속을 지키는 모습이 맞닿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영환 새로운 미래 총괄 상임선대위원장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